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보고 나면 한동안 똑같이 생긴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작품 2020년 개봉작 비바리움입니다. 미국,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합작 영화로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어칸 피네건이 연출을 했고 더 파더와 V4 벤데타에서 나탈리 포트만의 아역으로 인상적이었던 영국 배우 이모겐 푸츠와 소셜 네트워크, 좀비랜드, 나우 유씨, 미 시리즈,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로 익숙한 미국 배우 제시 아이젠버그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비바리움은 플레이스 오브 라이프란 뜻으로 관찰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동물과 식물을 함께 가두어 사육하는 공간을 일컫습니다.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아닌 다른 새 둥지의 알을 낳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뻐꾸기의 탕란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푸른 숲속 한 그루 나무 위의 둥지. 다른 새의 둥지에 남겨진 뻐꾸기 알이 제일 먼저 부화하자 새끼 뻐꾸기는 본능적으로 점차 다른 알들과 갓 태어난 다른 새끼들을 등으로 밀어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고 둥지를 독차지합니다. 차가운 땅에 떨어진 어린 새들은 처참하게 죽어가고 어미 새는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새끼보다 몇 배는 더 큰 뻐꾸기 새끼에게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교사인 젬마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나무 근처 땅바닥에서 오프닝에 나왔던 뻐꾸기가 밀어낸 아기 새의 시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끔찍하다고 말하는 여자아이에게 젬마는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며 끔찍하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한 후 부모님께 돌아가는 여자아이를 지켜봅니다. 한 학부모에게 집값이 치솟고 있으니 빨리 알아보라는 조언을 들은 젬마는 그녀의 남자친구이자 조경사인 톰과 함께 나무에서 떨어진 아기 새를 정성스레 묻어주고 부동산으로 향합니다. 부동산 내의 집 모형들을 둘러보던 와중에 중개업자 마틴이 다가옵니다. 머리는 단정히 빗어넘겼고 입꼬리는 부자연스럽게 활짝 올라가 있으며 말은 또박또박. 너무 정확하게 발음하지만 인간 흉내를 내는 인형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마틴은 그들에게 교외 지역에 새로 완공된 주택단지 욘더를 추천합니다. 마틴은 욘더가 최고의 선택일 거라며 자부하면서 직접 한번 둘러보러 가지 않겠냐고 제안하는데 매력적이고 유쾌하면서도 표정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대화도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등 왠지 모르게 기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톰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차를 갖고 오지 않았다고 둘러대며 나가려 하지만 젬마는 마틴의 제안을 솔깃하게 여기고 한번 구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차를 타고 욘도로 향하게 됩니다. 단지의 풍경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기괴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생긴 연두색 2층 주택들이 바둑판처럼 줄지어 서 있고 잔디도, 우편함도, 창문의 위치도 전부 똑같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손뭉치 구름조차 그림처럼 정지된 듯이 떠 있습니다. 햇빛도 너무나 균일하고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동네라기보다 거대한 모형 세트장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마틴은 그들에게 9번 집을 소개시켜줍니다. 집은 가구도 완비되어 있고 그럭저럭 아늑한 데다가 2층에는 아이를 위한 방도 있었습니다. 이에 마틴은 여긴 시작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평생 살 집에 가까워요. 젊은 가족을 위한 집이죠. 라며 다소 시적으로 대답한 뒤 아이가 있냐고 묻는데 젬마가 아직 없다고 하자 마틴이 이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에 젬마와 톰도 뭔가 떨떠름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봅니다. 내부를 둘러본 뒤 마지막으로 정원까지 둘러본 톰과 젬마는 담장 위로 얼굴을 내밀어 이웃집을 살펴보는데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마틴의 설명과는 달리 주변에 사람이라곤 단 한 명도 없는 휑한 광경을 보고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은 언제 입주하냐고 물어보지만 마틴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상황에 수상함을 느낀 두 사람은 그냥 차를 몰고 나가려 하지만 어째서인지 계속 빙글빙글 돌아 9번 주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상하게 젬마와 톰의 핸드폰도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떠났을 때와는 다르게 분명 닫아놨던 9번 주택의 문도 열려있고 불도 켜져 있는 희한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날이 저물고 차의 기름도 다 떨어지자 허기도 달랠 겸 9번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하룻밤 잔 뒤 다시 탈출을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다음날 톰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 주변을 살핍니다. 그러자 주택들이 일렬로 지평선까지 쭉 이어져 있는 광경이 나타나고 두 사람은 태양을 따라가며 수많은 집과 담벼락을 넘나들다 결국 해가 저물고 나서야 마침내 불이 켜진 다른 집을 찾게 됩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지친 두 사람은 반갑게 집주인을 찾아보려 하지만
도로 9번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느낍니다. 그러던 와중에 톰이 현관문 앞에 못 보던 상자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라벨도 발신처도 다녀간 흔적도 없습니다. 상자 안에는 진공 포장된 식료품과 생필품이 가지런히 들어있고 모든 물건에는 브랜드 이름조차 적혀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두 사람에게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뚜껑이 열린 톰은 라이터를 꺼내서 9번 집에 불을 지르고 당황해서 뭐하는 짓이냐고 물어보는 젬마에게 연기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집을 보면서 두 사람은 묘한 해방감을 느끼며 잠이 듭니다. 집이 없어지면 누군가가 자신들을 발견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 다음날 깨어난 두 사람의 눈앞에 다시 상자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갓난아기가 들어있었고 옆면에는 아이를 기르면 너희는 풀려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 아이를 안아든 톰과 젬마는 제가 거침과 동시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다시 우뚝 서 있는 멀쩡한 9번 집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결코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단 98일 만에 신체 나이 10살 정도의 소년으로 급격히 성장합니다. 외형만 빠르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년의 행동은 인간 아이라기보다 인간을 흉내내는 무언가에 가깝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의 비명이라고는 믿기 힘든 마치 신호음 같은 기괴한 소리를 끝없이 내지릅니다. 그리고 톰과 젬마의 말투, 표정, 행동을 거울처럼 똑같이 따라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면 소년은 식탁 옆에 앉아 그 다툼의 톰과 단어를 그대로 흉내내고 젬마가 닥쳐 하고 외치면 소년도 똑같은 표정과 억양으로 닥쳐 하고 따라합니다. 톰이 화가 나서 식탁을 내리치면 소년도 똑같이 식탁을 내리칩니다. 단순한 흉내가 아니라 마치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학습하고 있는 듯한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젬마와 톰은 주기적으로 누군가가 음식을 배달하고 다시 수거해 가는 것을 깨닫고 배달부를 공격할 심산이었는지 차에 있는 곡괭이를 들고 정원에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톰은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잔디가 기괴하게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곡괭이로 땅을 긁어 정원의 흙이 인공 토양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에 톰은 땅을 파서 탈출구를 찾으려 하고 이를 발견한 젬마가 말리지만 톰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땅을 파며 소동이 벌어지는 와중에 밖에 내놓았던 상자가 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날 밤 젬마는 땅을 계속 파면 지옥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톰의 농담에 이곳이 지옥이라는 말로 받아치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소녀는 문틈 너머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톰은 땅을 파고 젬마는 아이를 돌보는 나날이 지속되며 알 수 없는 공간에 갇힌 채 스트레스가 쌓이던 두 사람은 어느 날 연료가 떨어진 차에 배터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잠시 라디오를 트는데 성공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둘 다 춤을 추며 잠시나마 기분 전환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소년이 춤판에 끼어들어 톰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화가 난 톰이 소년을 내동댕이 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또다시 톰은 땅을 파고 젬마는 아이를 돌보는 나날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리에 깨어난 톰과 젬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러자 소년이 이상한 소리와 화면이 나오는 TV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톰은 짜증을 내며 소년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지만 이윽고 소년은 다시 리모컨을 가져와 TV를 켭니다. 화가 끝까지 날 대로 난 톰은 소년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소년의 소름 돋는 행동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일련의 사건들과 아침 식사 도중 갑작스럽게 괴성을 질러대는 소년을 보고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저게 죽을 때까지 버티면 놈들이 올지도 모른다며 차 안에 소년을 가둬버리며 이를 만류하는 젬마에게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젬마는 톰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키를 빼앗아 소년을 차에서 꺼내주게 됩니다. 이후 오히려 소년의 방에서 잠을 자며 진짜 아들처럼 대하게 됩니다. 이후로 톰은 아침 식사도 수면도 혼자 하게 되고 젬마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게 되며 강박적으로 하루 종일 땅을 팝니다. 그리고 젬마는 소년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젬마는 소년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짧은 대화를 나누다가 소년을 두고 미스터리하다며 그의 정체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기도 하고 소년과 개 짖는 흉내를 내며 같이 놀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 소년이 갑작스레 어딘가로 사라지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계속 땅을 파서 수미터가 넘는 굴을 만들어낸 톰은 소년이 사라졌다는 젬마의 말을 듣고 차라리 잘 됐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소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붉은 책을 들고 나타납니다.
자신의 미스터리를 풀고 왔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소년에게서 받아든 책에는 알 수 없는 상형 문자와 이전에 TV에서 보았던 문양, 사람이 그려진 그림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젬마는 누가 이 책을 준 것인지 물어보지만 어째서인지 소년은 이야기하기를 거부합니다. 젬마는 꾀를 써서 소년의 따라하는 버릇을 이용한 따라하기 게임을 하자고 꼬시며 책을 준 사람을 따라해보라 하며 우회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은 알았다는 듯이 뒤로 잠깐 물러서더니 몸을 뻣뻣하게 펴고 인간이 낼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개구리 마냥 목을 크게 부풀립니다. 이 기괴한 모습에 경악한 젬마가 뒤로 물러서자 소년은 무섭냐며 빈정거리고 젬마가 공포에 떨면서 나는 집에 가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자 소년은 엄마도 참 여기가 집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시간이 더 흘러 지붕에 만들어놨던 헬프 메시지는 구해줄 사람은 없고 지켜보고 있는 존재들만 있다는 걸 알았는지 퍼큐로 바뀝니다. 이제 소년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이 되었으며 톰과 젬마는 청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에 투정을 부려대던 청년은 젬마의 말에 조목조목 따지거나 싸늘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항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톰은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밤늦게까지 땅을 파서 몸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식사는 젬마가 가져다 줘야 겨우 입에 대고 스스로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던 와중에 젬마는 청년이 주기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어딘가로 향하는 것을 보고 미행해 보지만 탈출을 시도했을 때처럼 용도를 헤매게 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그날도 어김없이 땅을 파던 톰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기겁하는데 땅속에 묻혀있던 것은 다름 아닌 2개의 시체 가방이었습니다. 땅굴에서 나온 톰은 욘더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젬마를 발견하고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어째서인지 청년은 집 문을 잠그더니 톰과 젬마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동차에서 잠을 청하게 되고 톰은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숨만 겨우 붙은 상태까지 악화됩니다. 주기적으로 외출하는 청년에게 약이라도 갖다 주면 안 되냐며 젬마가 빌지만 청년은 어쩌면 그가 풀려날 때가 된 걸지도 몰라 라는 말로 무시합니다. 결국 톰은 길바닥 위에 쓰러져 젬마와의 첫 만남, 바람소리 같은 행복했던 둘만의 추억을 떠올리다 어쩌면 너랑 함께 있으니까 이곳도 집일지 몰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젬마의 품속에서 사망합니다. 청년은 진공백에 톰의 시체를 담아 그가 여태껏 탈출을 위해 판 구덩이에 던지며 조촐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톰이 죽고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차에서 연명하던 젬마는 결국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차에서 잠을 자는 척하다가 집을 나서는 청년의 뒤를 콧갱이로 기습합니다. 톰을 잃은 슬픔, 갇혀 지낸 그 오랜 시간에 대한 분노,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콧갱이에 머리를 얻어맞은 청년은 괴성을 지르며 젬마의 다음 공격을 떨쳐내고 짐승마냥 괴이하게 기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청년은 집 앞의 보도블록을 마치 양탄자 걷어내듯이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리더니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젬마도 그 뒤를 쫓습니다. 청년을 따라 젬마가 들어간 곳은 뒤틀린 것 같은 기괴한 분위기의 집 내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을 살피던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젬마와 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탈출하지 못하고 욘도에 갇혀 있었으며 박스에 쓰인 문구에 홀려 배달된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톰이 땅굴을 파면서 반대쪽에서 들은 정체불명의 소리들은 바로 다른 피해자들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젬마는 다시 집으로 굴러떨어지고 모든 진실을 깨닫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마당에 주저앉습니다. 이후 청년은 집을 청소하며 젬마와 톰이 생활했던 흔적을 깔끔하게 지운 뒤 반쯤 정신이 나가 탈진한 채로 자신이 뭐냐고 물어보는 젬마를 진공백에 넣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은 엄마야. 아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사람. 젬마가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는 뭘 하지? 청년이 대답합니다. 죽어. 진공백에 누워서 젬마가 말합니다. 우리가 원한 건 집이었어. 청년은 말합니다. 바보 같은 엄마. 여기가 집이야. 청년이 진공백에 지퍼를 닫으려고 할 때 젬마가 힘겨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난 내 엄마가 아니야. 이전부터 소년에게 반복하던 말을 저주하듯이 남긴 채 죽게 되고 이에 청년은 그러든가 말든가라며 젬마를 진공백에 넣은 뒤 톰과 함께 묻어줍니다. 묻은 자리는 얼마 안 되어 인공 잔디가 자라나며 파였던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고 이후 차에 기름을 넣은 청년은 차를 타고 처음 톰과 젬마가 왔던 부동산으로 다시 갑니다. 그곳에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 마틴이 있었고 늙은 마틴은 자신의 이름표를 떼어
청년에게 건네는 것을 마지막으로 수명을 다합니다. 청년 즉 새로운 마틴은 늙은 마틴의 시체도 진공백에 넣고 접수표를 딴 후 시체가 든 진공백을 접어서 서랍장 안에 넣습니다. 명찰을 차고 자리에 앉은 청년이 집을 알아보러 온 새 커플을 맞아주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만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또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면 첫 장면의 뻐꾸기 이야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그 새끼가 다른 알들을 모두 밀어내버리고 어미 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 뻐꾸기를 키우다가 결국 진이 빠져버리고 그 뻐꾸기는 어른이 되어 또 다른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이 잔혹한 자연의 순환이 인간 사회의 풍경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이 바로 이 영화 비바리움입니다. 영화 첫 장면에서 어린 학생에게 뻐꾸기 둥지를 설명하며 이게 자연의 이치란다라고 말했던 그 젬마가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자연의 이치에 그대로 잡아먹히게 된 것입니다. 감독은 처음부터 결말을 다 보여준 셈입니다. 비바리움은 단순한 SF 호러를 넘어 현대사회의 획일화된 교회 주택, 똑같이 생긴 아파트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결혼, 내 집 마련, 출산, 양육이라는 정해진 인생 트랙, 정해진 직장에 다니고 정해진 나이에 결혼해서 정해진 시기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 일하다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늙어가는 부모 세대의 공허함을 차갑고 섬뜩하게 풍자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연두색 똑같은 집들로 가득한 연도 마을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똑같이 생긴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마다 묘하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영화 비바리움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